네, 그러면은 어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국 명문대 CS학과 전공적 합성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헬로알고 연구소장 홍선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회 유사코 관련해서 진행했던 게 올해 3월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벌써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이제 유사코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시험 시즌이 임박한 만큼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좀 걱정되시는 부분도 많고 궁금하신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2022년도를 향해 달려가는 지금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 소개는 방금 드렸다시피 헬로알고에서 유사코 및 그리고 해외 유학 관련해서 모든 내용을 총괄하고 있는 홍선기 연구소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는 일이 있죠. 그렇죠. 네, 헬로알고에 있는 합격 수상 실적 자랑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준비한 1년의 결과인데요. 먼저 보시면은 이번에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보시면 MIT 사진이 왜 두 개지 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실 텐데, 네, 그렇죠. MIT 진학을 한 학생이 두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IT 진학한 학생 두 명과 뭐 듀크 또 그리고 일리노이 대학교 이렇게 또 진학한 학생들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그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상비군 학생이 한 명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에도 역시 한 명 선발이 되었고요. 참고로 이 학생의 경우 아까 봤던 MIT 합격한 학생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2021년부터 작년 그리고 재작년까지 이어서 그 유사코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실적을 종합을 해드리면은 국가대표 과정에 선발을 된 친구들이 2명, 플래티넘 과정 3명, 골드 18명, 실버 68명 등으로 거의 국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성적을 저희 헬로알고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롭게 ACSL 대회도 이제 수강반을 개설을 했는데요. 22명의 수강생 중에 무려 21명이 올스타전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스타전에서 수상을 한 한국 학생 9명 중 7명이 저희 헬로알고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드 수상한 학생 4명, 그리고 실버 수상한 학생 3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이런 대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나 논문 같은 대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MIT IE 컨퍼런스에서 학부생 대상으로 한 고등학생 논문 대회에서 또 수상을 한 학생이 있었고요. 포스코 ICT AI 챌린지에서 최우 수상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네, 모두 축하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순서는 세상과 산업의 변화 그리고 미국 대학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 갑자기 숫자 이렇게 떡 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숫자는 바로 유사코 한국 응시 인원이 3년 새에 14배가 증가했다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3년 새에 원래 3년 전에는 63명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 올해 시즌에는 883명 이렇게 14배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현상, 유사코 응시 학생의 폭발적인 증가. 자, 그 다음 800이라는 숫자, 이 숫자는 뭘까요? 네, 이 숫자는 합격 커트라인이 800점으로 상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시험 결과 650점, 700점 초반이었던 작년 시험에 비해 올해 시험들은 전부 800점을 커트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상 둘, 유사학교 합격 점수가 700에서 800점으로 급상승하였다. 자, 이 두 가지 현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원인, 미국 현지의 CS 인력 부족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거는 미국 고용노동청에 따른 자료인데요. 2022년 대학 졸업하는 학과별 인원, 여기 보이는 주황색 표입니다. 네, 주황색이 이제 의미하는 게 각 학과별로 2022년에 졸업하는 인원들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해당 분야에서 그 job offering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지니어링이나 피지컬 사이언스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분야들은 졸업생 숫자에 비해서 직업 일거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지금 컴퓨팅 분야를 보시면은 인원 졸업하는 인원 내에 거의 한 3배에 가까운 그런 일자리가 있는 그야말로 블루오션이다 라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CS 직종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지겠죠. 왜냐면 그만큼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으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미국 노동청에서 공개한 취업 비자,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저희 이제 학부님들이 학생들 전부 외국에 이렇게 대학 열심히 보내놓고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해외에서 미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취업 활동이라든지 앞으로 인생을 좀 꾸려나갈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저희 취업 비자 통계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2007년부터 2017년 때까지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제일 가장 많이 취업 비자를 취득한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가 이제 16만 명이었었는데 2017년에는 갑자기 24만 명으로 증가했죠. 사우스 코리아는 그에 비해서 2007년에는 1만 명 정도 됐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어들어서 지금 이제 3천 명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나라 학생들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한 이런 학생들인데 어째서 인도 학생들은 이렇게 늘어나고 차이나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취업 비자를 채택한, 이 취업 비자를 받은 학생들이 어떤 그 전공,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지에 대한 표입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한 표를 보시면은 직업 1순위는 컴퓨터 릴레이티드, 단연코 이제 2007년에도 그렇고 2017년에도 그렇고 컴퓨터 관련된 업종이 가장 취업 비자를 받기 용이하였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2007년에도 압도적인 1위였던 컴퓨터 관련 직종이 2017년에는 거의 다른 직업들의 TO를 거의 다 빨아간 모습을 볼 수 있죠. 다른 직업들은 거의 다 감소를 한 데 반해서 이제 컴퓨터 관련 직종은 오히려 55%가 증가하였다라고 이렇게 통계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이제 빠지시는 함정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할 때 대학 진학하는 데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의 네임밸류에만 조금 너무 이렇게 급급한 나머지 이제 그 학생이 대학교를 진학해서 그 이후에 취업을 하고 그 나아가 직장을 구하고 이런 그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데는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학과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마이너한 학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가기 어렵다 보니까 가기 꺼려 하시는, 또 중위권 대학, 중하위권 대학 이런 데는 쳐다도 안 보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인도나 중국 이런 학생들이 열심히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해가지고 이런 취업 비자 받는 데서 힘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자,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의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인터넷 신문 기사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자 구직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발자를 거의 연봉 샤이닝 보너스로 1억 원을 줘서 모셔간다든지, 아니 초봉 6천 그리고 이직 보너스 1억 원, 변호사보다 개발자가 더 잘 나간다, 이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당연히 CS 학과 직종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대학으로 향하겠죠. CS 학과도 그만큼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IT에서는 거의 수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AI 전문 대학원을 만들고 있다 라든지, 스탠포드 대학교는 1,500명이 공대 정원입니다. 근데 그 1,500명 중에서 2008년에는 140명, 그러니까 10%? 9% 정도가 이제 컴퓨터공학과 인원이었는데 이게 2018년 무려 739명, 그러니까 절반이, 공과대학의 절반이
컴퓨터공학부로 이제 뽑히게 될 정도로 굉장히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수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에 반해 우리 서울대에서는 아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약간 교육제도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 학생들은 이미 컴퓨터 쪽이 유망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정시 합격선이 거의 주요 의대 수준에 달한다라는 이런 기사도 실려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은 아마 학부모님께서는 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야 하는지, 왜 이쪽 직종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100% 모두 공감을 하시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드리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는 항상 저한테 하시는 걱정거리, 고민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 CS학과는 경쟁이 너무 심해서 걱정이에요. 또는 코딩은 CS학과를 갈 때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는 CS학과까지는 아니고 조금 다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코딩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드릴까? 한번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좋은 비유를 하나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호돌이 사진 있죠? 네, 이제 저희 뭐 서울 88올림픽 이때만 하더라도 뭔가 세계화 시대였죠. 이 시대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죠? 그렇죠. 이제 그때는 영어를 할 줄 아는 게 영어로 된 글을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능력이 남들과 나를 차별화시키는 가장 큰 스펙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새는 무슨 시대라고 하죠? 저희가? 그렇죠.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시대에는 영어에 해당하는 이게 무엇이냐?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겁니다.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제 디지털로 된 글을 읽고 해석하고 프로그래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만 한정된 이야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희가 2021년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이제 조사를 열심히 해봤는데요. code.org라는 이제 단체에서 내놓은 정의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인문학이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이언스라는 말이 됐는데 인문학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리버럴 아트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컴퓨터를 연구하는 어떤 분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컴퓨터 사이언스는 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비판적 시각과 통찰을 제공해주는 그런 수단으로서, 인문학적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디지털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기존에는 세계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이 디지털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바로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한 눈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CS 역량은 반드시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야만 배워야 한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전공을 불문하고 필수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잘 안 와닿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이는 여러 미국 명문대들 학부모님들이 다들 목표로, 학생들이 열심히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죠. 이런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죠. 뭐 그 GPA도 준비하고 테스트도 잘 봐야 하고 액티비티도 준비하고 뭐 시험 성적 같은 것도 필요하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카데믹 테스팅, 그러니까 SAT, GPA 이런 거는 사실 변별력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 굉장히 높은 스펙을 갖춘 학생들이 이런 탑티어 대학교들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MIT 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번에 15대 1이었고 SAT 점수 뭐 GPA 이 정도 나왔고요. 뭐 스탠포드도 비슷하죠. 그죠? SAT 뭐 GPA 23대 1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칼텍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SAT 몇 점 더 받고 GPA 몇 점 더 올린다고 해서 이게 과연 차별화 포인트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이때 대학에서도 당연히 어떤 학생들을 원할까요? 이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이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주도해 나갈 그런 인재를 원하겠죠. 그런 인재는 바로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학업 역량과 함께 탁월한 전공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공 적합성은
단순히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만 아니라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내가 뭐 수학을 하던 경영을 하던 아트를 하던 아니면 뭔가 엔지니어링을 하던 그 전공에 걸맞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전공 적합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전공 적합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케이스 스터디는 실제로 참고로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에 대한 그런 자료입니다. 한 학생의 예시를 볼게요. 아트 메이저를 원하는 10학년 남학생이에요. 근데 기존까지는 아트의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면 뭐죠? 그죠? 그림 잘 그리고 작품 잘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전공 적합성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 친구는 조금 다른 길을 보았어요. 어떤 길을 보았느냐? 이걸만으로 내가 그림 잘 그리는 것만으로는 이런 쟁쟁한 지원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이 친구는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코딩을 통한 제너레이티브 아트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코딩을 통한 디지털 아트 같은 걸 하는 분야인데 이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트 메이저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코를 실버까지 취득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만들고 있는데 그럼 이 친구 나중에 진로를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뭐 MIT 미디어 랩이나 NYU의 이제 뭐 제너레이티브 아트 쪽으로 이제 진학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이런 컴퓨터 그래픽 엔지니어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뭐 디즈니에서 하는 뭐 겨울왕국 이런 애니메이션 전부 다들 보셨죠? 근데 거기 있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단순히 그냥 코딩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아트 쪽 메이저한 사람, 그래픽 전문가들이 이런 코딩적인 스킬이라 이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울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물리 엔진을 통해서 코딩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역량이야말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시대를 살아나기 위해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다음 케이스 스터디 두 번째 학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아키텍처랑 인바이러멘털 사이언스 쪽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11학년 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유사코 프론즈까지 취득을 하였는데요. 어떤 프로젝트를 최근에 진행을 하였냐면요. 단순히 이제 아키텍처 이쪽 하는 친구들 보통 뭐 하냐면은 뭐 그 건물 프로토타입 같은 거 만들어요. 이 건축 이렇게 해가지고 도면 같은 거 만든다든지 아니면 실제 모형을 만든다든지. 이제 근데 이 친구는 그걸만 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요새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 주차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이 스마트 시티에 들어올 그런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최적의 위치에 주차시키는 스마트 파킹 시스템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구상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제 프로토타입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이걸 통해서 KSF 본선까지 진출을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케이스 스터디 세 번째,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통파죠. 네,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한 학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IT 합격을 한 11학년 남학생이었는데요. 10학년 때 저희랑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유사코 실버를 진출한 수준이었고 수학은 상위권 A미 수준에서 시작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헬로알고에서 저희 이제 골드랑 플래티넘 과정 수업을 들었고 여러 번 때는 자체적으로 또 1대1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여서 그해 12월달 유사코 플래티넘 승급을 성공을 하였고요. 또 3월달에 유사코 파이널리스트에 선발돼서 캠프를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그 대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하였는데요. 뭐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한 앱을 만든다든지 캠퍼스 투어를 도와주는 VR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해서 기타 여러 프로젝트 및 사이언스 페어 등을 수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MIT에 합격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떤가요? 훨씬 더 와닿죠. 단순히 이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게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지원하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과 어떤 전공을 지원하더라도 뭔가 다른 지원자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GPA랑 SAT 점수를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거의 입학사정관들은 절대로 임프레시브하게 느끼지 않아요. 내가 나만의 뭔가 다른 나만의 차별화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 컴퓨터 사이언스 역량을 통해서 발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단순히 과거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 CS 역량은 대학 진학은 물론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다. 이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이게 나타나는데요. 왼쪽에 있는 친구는 전통적으로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더 멀리 못 보는 거죠. 시각이 벽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사이언스 역량이 갖춰져야 비로소 이 벽을 넘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왜 CS 학과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인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컴퓨터 사이언스 역량을 갖추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여러분이 어쨌든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역량과 포트폴리오 두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저희가 CS 학과 전공 적합성을 요약을 하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알고리즘적 역량, 하나는 프로젝트적 역량입니다. 자, 그럼 이 알고리즘적 역량에는 무엇이 해당하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유사코, ASSL, 구글 킥스타트 이런 문제 해결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특징이 수학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특히 명문대 CS학과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는 걸 퀄리파이 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회들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프로젝트 역량,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미국 대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만 뽑지는 않아요. 공부 잘하고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줄도 아는 학생을 뽑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알고리즘 지식뿐만이 아니라 남들과 협업해서 사회를 얼마나 이롭게 만들 수 있는가, 나만의 차별화된 스토리를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적 역량 함량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보도록 하면요, 그렇죠, 네, 이거 나올 줄 다들 예상하셨죠. 첫째는 무조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유사코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유사코, 이젠 거의 다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유사코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도 전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거의 90% 넘으셨는데, 이제는 거의 90%의 학부모님들이 유사코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세요. 그래도 한번 빠르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죠. 유사코는 아시는 것처럼 브론즈부터 플래티넘까지 4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등급제입니다. 또 특징이 누구나, 전세계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며 브론즈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나가는 대회입니다. 자, 그리고 연간 4회 진행이 되고요. 시험 일정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12월 중순쯤에 아직 일정이 발표가 안 났는데요. 12월 중순쯤에 시작을 해서 매년 총 4번 대회가 진행됩니다. 12월, 1월, 2월, 4월 이 대회를 모두 응시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응시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4시간 동안 총 3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랭귀지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제출을 하면 자동으로 컴퓨터 시스템이 채점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언어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헬로알고에서는 C++를 이용해서,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가장 유리한 언어거든요. 그래서 C++를 이용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 이제 기준이 되는 커트라인 이상이 되면은 다음 시험부터는 더 높은 단계로 프로모션 돼가지고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 유사코에 대한 시험 전반적인 내용의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 이 유사코가 전공적합성의 핵심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알고리즘 대회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 대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IOI, 국제정보올림피아드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른바 코딩계의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학생들이 다 초청돼가지고 보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나갈 미국 국가대표 학생들을 뽑는 시험이 바로 이 유사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내 아이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회다 볼 수 있겠죠. 이 수준을 조금 여러분들께 비유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수학으로 비유를 드리는 게 아무래도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사코에서 실버 정도 통과하는 친구다 라고 한다면은 에임스에서 에임이 진출하는 정도의 학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사코 골드를 통과하는 학생은 에이미에서 USA모를 진출하는 학생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래티넘은 그 이상 엄청나게 잘하는 학생인 거죠. 그래서 보통의 학생 정도, 내가 어느 수학 공부 잘한다 하려면은 에임스에서 에이미 정도는 넘어갈 정도 실력은 돼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코딩 좀 할 줄 안다 라고 어필을 하려면은 실버 정도는 적어도 취득을 하셔야 하는 거고,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목표로 한다 하는 학생들은 골드까지는 충분히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아래 보이는 출처에서 이제 갖고 온 자료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이제 컴페티션, 여러 가지 컴페티션이 있는데 그 랭킹이 얼마나 이제 임팩트가 있는지를 0부터 10 사이의 스케일로 나타낸 자료인데요. 그래서 뭐 4 정도 이제 스케일에 해당하는 게 이제 유사코 실버 디비전 진출하는 거, 또는 ACSL 올스타전 진출하는 거, 뒤에서 ACSL이라는 대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5점 정도에 해당하는 게 이제 에이미 정도 진출한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 정도, 이제 이 정도면은 너 상당히 좀 잘했는데 하는 수준입니다. 유사코 골드 디비전 또는 ACSL 올스타 골드 메달을 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다른 대회들도 여기 아래에 여러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점 정도, 이제 유사코 플래티넘 정도 이제 간다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또 ISF라는 굉장히 큰 대회 파이널리스트로 뽑힌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좀 임프레시브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는 성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재미삼아 보는 10점, 거의 뭐 대학교 거의 직행 티켓을 끊었다 볼 수 있는 뭐 IOI 그 메달을 딴다든지, 아니면 이런 탑티어 대학교 또는 탑티어 대회들에서 아주 높은 상을 탔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사코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 CS학과 목표한 학생들에게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이젠 필수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 매년 응시자 수가 폭발적인 증가가 된다고 하시죠? 한국에서 이 응시자 수가 이제 14배가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3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응시하는데 이 친구들이 왜 뭐 하자고 유사코 시험을 보겠어요? 그죠? 미국 대학교 진학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미국 명문 CS학과 진학을 위해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유사코 스펙을 갖춰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유사코 시험은 단순히 유사코 시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유사코 시험 준비를 통해서 다른 모든 알고리즘들, 여기 보이는 ACSL, 구글 킥스타트, 뭐 코드잼, HP 코드워즈, 수많은 대회들에 대한 준비가 전부 다 됩니다. 그만큼 또 수준 높은 알고리즘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역량을 함양하는데 굉장히 핵심이 되는, 굉장히 펀더멘탈한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코 준비를 잘하면 ACSL도 잘하고, 유사코 준비를 잘하면 킥스타트도 잘하고, 유사코 준비를 잘하면 프로젝트도 잘하고, 유사코 준비를 잘하면 대학 준비도 잘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유사코가 왜 중요한지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어필이 됐을 거라 믿고, 그렇다면 이 핵심 역량 유사코 어떻게 준비하는가? 당연히 저희 헬로알과 함께 준비하겠죠. 근데 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가지는 질문입니다. 유사코 방학 때만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준비하기엔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실제로 매년 10월달만 하면은 굉장히 전화 문의가 갑자기 폭증합니다. 유사코 ACSL에 관련된 문의가. 근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지금 시작하기엔 좀 시간이 많이 촉박하다. 왜 그러냐? 불과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을 정도 때 10월달 때 준비를 시작을 하더라도 충분히 열심히만 한다면은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시험이 쉬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단기간의 준비로 유사코를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경쟁이 마일드하고 이렇게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이제 유사코가 굉장히 치열한 컴페티션이 됐습니다. 단기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유사코 특징 첫 번째, 경쟁이 심화로 난이도 급상승했습니다. 예전에 2, 3년 전에 골드 수준 문제들이 실버 단계, 플래티넘 수준의 문제들이 골드 단계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 해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올해는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모르겠어요. 점점 더 준비하는데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리고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합격 커트라인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650점 이랬던 게 800점, 700점 이랬던 게 800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만큼 더 치열해지고 더 철저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10월달 이때 와가지고, 물론 100%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에 2번, 3번 수업을 들으면서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유사코 그 브론즈에 한정된 이야기지 실버, 골드 그 이상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체계적으로 1년 내지 2년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준비를, 시험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유사코 인식의 대전환 하반기부터 준비하면 되는 시험이 아니라 연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유사코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른 거 바빠서 어떻게 해요? 프로젝트는 언제 하고 다른 데들은 언제 하고. 근데 그렇게 걱정하실까봐 제가 또 첨언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코를 하면은 다른 데들 잘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AMC 수학 공부를 하면은 교내 수학 대회 또는 다른 수학 대회들 공부 어느 정도 덜 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기초 체력이 길러지니까. 그만큼 유사코를 핵심 뿌리로 놔두고 다른 대회들,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셔야 한다. 그래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요. 이 대회 따로 저 대회 따로 이렇게 준비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가 갖춰야 할 능력 무엇이냐? ACSL 올스타전 수상을 하자. 여기 올스타전에 여러분이 별표를 치셔야 합니다. 그냥 ACSL 올스타전 진출을 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올스타전에서 수상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알고리즘적 역량, 이거는 유사코에서 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하나는 ACSL, 아메리칸 컴퓨터 사이언스 리그라고 해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시험은 알고리즘적인 역량보다는 이론이랑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는 그런 역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이, 그러니까 문과 무가 겸비가 되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문무가 겸비가 되어야 좋은 개발자가 되는 건데요. 자, 이 ACSL이라는 시험이 그런 점에서 유사코와 또 다른 차별화된 매력적인 포인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CSL에 대해 우선 설명을 드리면 40년 넘게 미국 및 전 세계에서 진행된 유서 깊은 대회예요. 전 세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응시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당연히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죠. 시험 기간도 공교롭게 유사코와 비슷합니다. 매년 12월, 2월, 3월, 4월 총 4번의 예선전이고 유사코와 다른 점 하나, 반드시 모든 예선전을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선전을 전부 응시를 하고서 그 총점을 합산을 해서 5월 달에 올스타전이라고 전 세계 결승전에 초청을 해요.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을. 그래서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친구들을 최종적으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대회가 또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인데 팀전으로 진행되는 좀 독특한 대회예요. 그래서 팀을 꾸려가지고 같은 팀 학생들이 총점을 합산을 해가지고 그 합산된 점수를 가지고 다른 팀들이랑 겨루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예선전의 경우 온라인, 결승전의 경우 초청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2년 전부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두 온라인 그리고 모두 개인전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팀전이 아니라 올해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 시험이 온라인 그리고 개인전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아무튼 올해까지는 온라인이랑 개인전으로 진행된다 라는 말입니다. 또 이게 등급별로 운영된다는 게 또 유사코랑 비슷한 점입니다. 얘도 주니어, 인터미디에이트, 시니어인데요. 주니어는 8학년 이하, 유사코 브론즈 수준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인터미디에이트는 이제 유사코 브론즈 수준이긴 한데 그거보다 주니어보다는 조금 어려운 정도고, 시니어는 유사코 실버 수준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유사코랑 ACSL을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이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래밍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그 프로그래밍도 유사코랑 또 느낌이 많이 달라요. 한번 보시면은 이 총점이 각 시험마다 1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필기 5점, 실기 5점인데 필기에서는 컨테스트별로 정해진 토픽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 토픽들이 어떤 거냐? 뭐 바이너리 넘버, 이진법, 컴퓨터 회로, 자료구조 이런 것들, 즉 컴퓨터 개론에 관한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5점, 그리고 실기에서 5점인데 이 프로그래밍 각 대회마다 4번의 예선전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한 문제 출제가 되는 게 유사코 스타일처럼 수학적인 능력이나 알고리즘적인 능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주어진, 아주 명세하게 주어진 스펙 문서를 가지고서 이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구현하는 그런 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각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구현도 잘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현을 하는 능력을 실기에서 본다. 그리고 이게 유사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훨씬 편하게 느끼고 준비 기간이 짧고 수상하기에도 용이하다. 이렇게 이런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
반드시 올스타전 수상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 예선전 결과를 토대로 상위팀을 선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팀들이 이제 올스타전에 가는데, 올스타전에 가도 시험 형식은 필기와 실기로 동일한데 난이도도 많이 증가하고 시험 시간도 매우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 점수를 가지고서 이제 브론즈, 실버, 골드 메달을 수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험에서 수상을 하는 거를 목표로, 최종 목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코처럼 유사코 브론즈 통과해서 실버 간다 이런 것처럼 올스타전 진출했다 이거에 목표를 두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그게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이 대회에서 이제 그에 걸맞는 메달을 수여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2021년은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개인전으로 진행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 팩터도 보시면은 아까 유사코 골드 진출하는 거랑 걸맞는 성적이 바로 이 올스타전 골드 메달 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임프레시브한, 상당히 이것도 좋은 대회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준비를 통해, 이게 단기간 준비가 가능한 이유가 여러분들 유사코와는 다르게 수학적 사고력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력 이런 거는 단기간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훈련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수학적 사고력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구현 위주다 보니까 단기간의 준비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장점들을 또,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단기간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스타전까지 꼭 노려야 한다, ACSL 시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또 셋째, 그 밖에 여러 가지 유명 알고리즘 대회 하나하나 다 물론 살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언급을 드리면요, 구글 킥스타트라고 해서 구글, 두말하면 잔소리죠. 굉장히 유명한 기업에서 진행하는 1년에 7번 유사코 실버 수준 형식으로 진행하는 대회도 있고요. 시험 참여 후 이렇게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포트폴리오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AP 컴퓨터 사이언스 다들 잘 보고 계시죠? AP 컴퓨터 사이언스, 사실 유사코나 이런 데에 준비한 친구들은 거의 지금 저희가 이번에 수강반을 운영했을 때도 한 2달? 수업 10번? 이 정도 해가지고 거의 다들 만점 받았습니다. 그만큼 유사코나 이런 백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것도 3월달에 저희가 모집 예정이다 말씀을 드리고, 기타 IT 기업들이 주최하는 대회들, 페이스북 해커컵이라든지 HP 코드워즈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에서도 주최하는 대회들이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대학교, 센트럴 플로리다 이런 대학교, 여러 가지 대학교들에서 이젠 주최하는 이런 대회들에 또 저희가 참가하는 거를 학생들한테 1년 내내 권장하고 또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저희 전공적합성이 단순히 대회 수상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했죠. 반드시 이게 꽃피워야 합니다. 뭐를 통해서 꽃피워야 하느냐, 이 알고리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대학이 원하는 진짜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다들 한 개, 두 개는 프로젝트 뭔가 해야 한다를 알고 계셔서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과연 대학에서 원하는 진짜 프로젝트일까요? 아니면은 단순히 구색 맞추기용 프로젝트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죠? 저희가 성공하는 프로젝트 3가지 키포인트를 꼽자면은 이 3가지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 단순히 흥미 위주면 안 돼요. 두 번째, 실생활에 활용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학생만의 뭔가 창의적인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틀에 박힌 웹을 만든다든지 앱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학생의 생각, 학생의 아이디어, 학생의 철학이, 학생의 알고리즘이 녹아있는 본인만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런 프로젝트가 무엇이 있느냐, 제가 예시를 샘플로 한 3가지 정도 들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경우 요새 줌으로 수업을 많이 하는데 이 줌으로 수업을 너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딴짓하고 그런데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면, 선생님이 눈으로 보면 알긴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럼 눈으로 볼 수 있다면은 컴퓨터 AI가 학생이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재미난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또는 전공적 합성과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는 이제 그 아버지가 직업이 의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이 내시경 사진을 보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의사가 하는 거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실수로 지나치고 그럴 수 있대요. 근데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양 같은 거를 찾는 거를 AI를 이용해서 하는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또는 요거는 좀 되게 독특한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이 뒤에 있는 사진이 뭘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부엉이? 고양이? 고양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눈 있고 여기 코 있고 보이시죠? 자세히 보면은 이 사진들이 하나하나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고양이들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동물들 사진을 모자이크를 통해서 이 이미지의 색과 명암이 적절히 배치되도록 해서 이런 예술 작품 같은 걸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만든 알고리즘 같은 거를 통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좀 기발한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저희 프로젝트와 이런 역량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험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소개를 드렸습니다. 너무 워낙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나가야 지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걱정,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헬로알고만의 전공적합성 학습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헬로알고의 체계적인 연간 학습 로드맵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물 좀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말을 했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1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저희가 이제 1년 내내 쭉 이벤트들을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위에 보시면 알고리즘 라인업, 아래 보시면 프로젝트 라인업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10월 달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유사코 가을 이제 정규 과정이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유사코를 시작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ASSL이랑 유사코 이제 이쪽 가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유사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단기간에 한 3개월, 4개월 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1년 내내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코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ASSL, 구글 킥스타트 이런 여러가지 프로젝트 대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수학 공부 1년에 여름에만 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1년 내내 하죠. 그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사코 이렇게 쭉 1년 내내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보시면은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ACSL, 그리고 4월, 5월에는 ACL 올스타전 특강 과정이 이렇게 열릴 계획입니다. AP 컴퓨터 사이언스도 3월 달부터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중간중간 이거 구글 킥스타트와 여기 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넣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아까 보셨던 각종 대회들도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개인별 프로젝트도 저희는 보통 이제 유사코 시험 시즌이 끝나고서 이제 그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진행을 해서 저희가 특히 이제 많이 나가는 대회가 KSEF라고 해서 Korean Science and Engineering Fair라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본선에서 거두게 된다면은 여러 국제 대회들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국제 대회에 이제 출전을 하는 게 굉장히 훌륭한 스펙이 되겠죠. 그거를 목표로 이제 개인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고, 특히 또 여기서 만들어진 이런 스펙들이 서머 캠프라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인턴십 같은 거를 진행할 때 훌륭한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은 유사코는 실버에서 골드 이상, 왜 실버나 골드 두 개가 있느냐, 이제 CS 전공을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나뉩니다. CS 전공을 하는 친구들은 골드까지는 준비를 해야 하고, CS 전공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조금 내 전공 적합성이랑 결합을 해서 좀 차별화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실버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CSL 올스타전에서 실버 메달 이상, 그리고 APCSA 5점 만점, 여기에 플러스로 개인별 프로젝트 2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대회도 1개 이상 수상한다. 이렇게 목표를, 큰 그림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만 해도 충분하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이 디테일들이 또 얼마나 스토리가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입시에서는 굉장히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또 이제 또 표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CS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인데 8학년 때 공부를 처음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8학년 때 이제 유사코 브론즈를 시작해서 1년 후에 9학년 때 통과를 하고, 실버 시작해서 통과, 골드 시작해서 통과 하면 딱 1년 커리큘럼으로 원활하게 이렇게 통과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CSL도 8학년 때부터 주니어 응시하고 인터미디에이트, 시니어 이렇게 해마다 한 단계씩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하도록 합니다. 8학년 때 유사코 브론즈 과정을 끝내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사실 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학생이 주도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적어도 유사코 브론즈는 통과하고 나서야 이제 좀
프로젝트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삽을 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1월달, 3월달에 APCS도 응시를 하고 프로젝트 진행을 해서 이제 그거를 잘 KSF로 준비를 하고 이게 된다면은 ISF까지 이제 연결이 돼서 서머 캠프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학교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 하고 서머 캠프나 인턴십에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알찬 CS학과 진학하는 로드맵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S학과가 아닌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당연히 다른 공부 하셔야겠죠. 다른 공부 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CS학과에도 반드시 역량이 필요하다. 왜? 대학교도 그렇고 세상이 그렇고 나중에 내가 학생들 미국 대학교 보내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분명 그 이후에는 졸업을 해서 어딘가 취직을 하고 어딘가 직장 생활을 하고 미래를 그려나갈 텐데 과연 그 미래를 무시하고서 당장 눈앞에 이제 대학교 가는 데만 급급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저희가 대학교를 가는 데에도 심지어 ECS 전공 역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ECS가 단순히 어떤 분야,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분야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라고 했죠? 인문학이라고 했죠.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 CS학과 학생들도 이런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9학년 때부터 8학년 때는 딴 거 해야죠. 9학년 때 이제 브론즈 시작해서 응시를 하고 브론즈 통과하고 실버 정도까지만 이제 통과를 하는 걸로 하고요. 대신에 ACSL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비전공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왜냐면 이건 구현 역량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유사코보다 프로젝트나 이런 데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CSL도 꾸준히 이렇게 응시를 하고 이 친구들은 사실 그 CS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젝트 쪽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프로젝트를 잘 내가 원하는 전공이랑 버무려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공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물론 저희 헬로알고와 이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 한해서는 굉장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라고 이제 자부하고 있지만 이 미국 대학 입시라는 게 단순히 이 컴퓨터 사이언스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보다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성공적인 입시 파트너 킨다라는 입시 컨설팅 업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킨다라는 거는 이제 하버드에 입학시켜주지 않습니다.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춰줘도 함께 고민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런 수많은 대학교에 직접 학생들을 보내고 지원한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역량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마크해가지고 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케어를 해드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런 유학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진행해 나가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좀 긴 설명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로 CS학과 전공적합성 정규과정 개설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사코 정규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코 정규반 이미 토요일이랑 여기 검정색 글씨로 적혀있는 일요일 그리고 목요일반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또 몰릴 시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새롭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그 오후 4시부터 7시 과정과 화요일 밤 10시부터 12시 과정 이렇게 두 개의 반을 새로 신규 개설을 했고요. 수업은 대면 비대면 병행이 되지만 화요일이랑 목요일 과정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전용반이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ACSL 정규반입니다. ACSL 정규반은 11월 6일 토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 되는 거죠.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제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5시부터 7시, 오후 5시부터 7시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수업 방식 역시 대면, 비대면 전부 병행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실기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필기와 실기 모두 한 2시간 수업 내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필기는 이미 다 할 줄 아는데요. 내지는 선생님 저는 실기는 좀 자신이 있는데요 하는 친구들의 경우 제가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수준별로 학습을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결석 또는 보강을 위한 동영상 강의 및 녹화본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팀 구성 및 시험 등록에 관한 일체 모든 사항은 저희 학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유사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제 또 입학 어떻게 하는지, 수강 신청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저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진행한 설명의 동영상이 이제 헬로알고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도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미국 전공 적합성 CS 학과 뿐만이 아니라 BCS 학과도 어떻게 준비하는지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혹시라도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그 문의사항 있거나 하신 분들은 채팅이나 아니면은 그 전화로 이렇게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